지난 3월에 발생한 SVB 파산 사태 이후 미국의 은행 위기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오른 바 있죠. 때문에 미국 은행들의 이번 2분기 실적이 어느 때보다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요. 막상 실적을 보니 골드만삭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은행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또 여기에 테슬라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 소폭 오르고 있는데요. 테슬라 이번 실적이 에코프로를 비롯한 한국의 2차 전지 관련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발생한 은행 위기에도 불구하고 은행주들의 실적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우존스 지수가 오늘 35,000선이 돌파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35,000선 얘기하면 연초에 제라미 시겔 와튼스쿨 교수가 얘기할 때도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시각에 비관론자들의 시각이 많았습니다는 오늘부로 35,000이 돌파했습니다. 역시 다우존스 지수가 35,000 돌파한 데는 2분기에 은행주들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 하는 측면에서 2분기에 그 3월 달에 SB 사태를 비롯해서 은행 위기가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는 2분기 실적이 상당히 과연 어떻게 나오느냐, 이 점은 은행 위기에 미국의 정책 당국의 이렇게 대처 결과를 나타내주고, 그렇죠. 또 미국의 그 금융 시스템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2분기 은행들의 실적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사실상 그 은행들의 실적이 당초 우려와 달리 굉장히 좋게 나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2분기 은행의 실적에 대해서는 그때 3월 달에 SB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런 얘기가 있었죠. 제2의 리먼 사태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전화위복이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그때도 한번 비교해 드렸습니다는 비관론자 같은 경우에는 제2의 리먼 사태 얘기를 하면서 저런 가정이죠. 신용경색 유동성 위기, 그게 시스템 위기로 전환되면서 사실상 지방은행의 위기의 실적으로 반영되는 게 이제 2분기 실적인데요. 2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할 것이다 하는 이런 측면의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자, 근데 은행들의 실적이 대부분 대형은행이라든가 지방은행 실적이 오늘부로 대부분 다 마무리되고 있죠. 그런 과정에서 지금 골드만삭스를 제외하고는 대형은행은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캐스터분들께서 그때그때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가장 관심이 됐던 SB가 지방은행이기니까 지방은행이 지금 상징격에서 보면 구조조정이 되기 때문에 PNC 파이낸스가 가장 상징격이거든요. PNC 파이낸스를 비롯해서 지방은행도 결국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문제가 됐던 골드만삭스는 왜 어닝 쇼크를 기록했을까 하는 측면은 은행 위기의 영향은 아닙니다. 바로 신규 사업의 영향이거든요. 아시겠으면 핀테크 이런 쪽을 JP모건에서 좀 뒤졌다 하는 측면에서 그린스카이 인수를 통해서 신규 사업을 대폭적으로 확대했는데요. 이게 투자 손실이 기록했던 것이 사실상 골드만삭스가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어닝 쇼크를 기록했던 요인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것이 은행이기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니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 보면 2분기에 미국의 대형은행, 그 다음에 지방은행 전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다 보니까 은행 위기를 계기로 해서 미국의 은행 금융 시스템이 더 건전화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이 대목은 굉장히 향후의 주가 향방과 관련해서 중요한 얘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의 리먼 사태까지 우려되던 은행 위기가 이렇게 빨리 진정되고 또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 정책 당국의 과감한 대응이 있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네, 새마을금고를 비롯해서 우리도 부동산 PF 문제, 해외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지난 그 3월 이후에 미국의 은행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은 리먼 사태와 관련해서 어떤 쪽으로 이렇게 볼 것인가 하는 측면은 국내 금융 당국이라든가 관련된 사람의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기 때문에 리먼 사태 대비해서 자, 이번에 은행 위기는 어떻게 해서 빨리 극복했을까 하는 것을 대비시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리먼 사태가 세계적 금융 위기를 대는 데에는 세 가지 점의 문제가 있었죠. 하나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반신반의, 미국이 이렇게 잘 나가는데 미국에서 금리 위기가 발생할 수 있었겠냐 하는 이런 반신반의 시각에서 모든 위기는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것이 첫 번째
리먼을 비롯한 제2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세계적 금융위기를 초래했던 큰 요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든지 진단 대처를 하려면 원인이 정확히 진단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원인 진단에 있어서는 그때 당시에는 복잡한 파생금융 기법을 통해서 사실상 바퀴벌레 수율이라든가 가속도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그 현실보다도 금융사들이 너무 앞서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 당국의 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했거든요. 새마을금고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문제에서도 한번 나중에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복잡한 파생 기법에 의해서 레버리지 투자가 일반화됐으니까 원인 진단이 어려웠다. 그래서 대체가 적절한 대처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극복 방안도 예. 구제금융을 통했습니다. 위기를 발생하는데 구조조정을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덕적 해가 발생했죠. 그렇죠. 그런 측면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은행 위기는 왜 이리 빨리 극복했을까 하는 측면을 세 가지 점을 같이 한번 대비시켜서 보겠습니다. 일단 오바마 대통령에 대비해서 그때 당시에 부통령 역할을 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의 타산 지석을 삼면서 앞장서서 국민을 안정시켰습니다. 앞장서서 국민을 안정시켰다는 것은 뭐 다들 아실 거로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페드의 부의장으로 했던 실무 책임인 앨런 지금은 재무장관의 위기의 컨트롤 타워가 풍부한 위기 극복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그 포괄적인 협의를 이끌어낸 측면 이런 것이 사실 바이든 대통령의 아주 과감한 이런 쪽의 그 초기 대응과 함께 굉장히 투자자의 심리, 예금자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이번은 구조금융을 주지 않았습니다. 단호한 애매를 통해서 정말로 단호한 애매를 통해서 사실상 그 구조조정을 추진했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초기에 신용경색 문제를 시스템 위기로 전환시킬 때 그걸 차단시켰던 거거든요. 이런 것이 은행 위기를 빨리 극복하는 데 도움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확실하게 SB 사태가 미국의 자산 규모로 17이지만 과감하게 정리해버리는 것. 이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의 뭐 옵티머스라든가 뭔가 이런 사태는 아직도 그 책임자가 대형 증권사의 CEO로 앉아 있습니까? 예. 이런 문제, 그다음에 투자자의 손실을 기록했던 이런 그 오너라든가 아니면은 CEO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책임을 지게 하는 자기 책임의 원칙을 준수시켰던 것이 이번에 은행위가 제2의 리먼 사태까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2분기의 정작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는 또 금융 시스템에서는 건전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은행 위기를 해결하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제니 옐런 재무장관의 역할도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바로 투자의 기재 워런 버핏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지금은 기업 권력이 민간의 권력이 국가 권력보다 높습니다. 예. 은의 강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를 극복할 때는 자 정책당도 잘해야겠습니다는 민간의 협조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실 이번에 은행 위기 때 여러 가지 디지털 뱅크런 사태 때문에 사실 SVB 사태라든가 이런 것이 이렇게 됐을 때 정작 중요한 역할을 해준 페드라든가 파월은 인플레 방지를 위해서 금리 인상 긴축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 대책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못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 각도에서 보면 사실 오히려 3월달 SB 사태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만 잡겠다, 뒤늦게 인플레만 잡겠다 해서 금리를 올렸거든요. 그리고 QT 문제에서 양적 긴축 문제에도 계획대로 가져갔거든요. 오히려 은행 위기를 좀 풀어줘야 되는데 예. 더 악화시켰다 이런 평가를 받거든요. 이게 윌리엄 베스 워러시라든가 하는 상원의 의장이 자 파월 의장 교체해야 된다 하는 입장에 빌미를 제공했던 거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보면 사실 바이든 대통령과 재무장관의 실적 컨트롤은 제닛 앨런의 역할이 컸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이든 대통령이 그다음에 제닛 앨런 장관이 이와 같은 사실 정책 당국의 역할로 한계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역시 반응은 시장이 중요하지 않느냐. 반응은 정책 당국의 시그널에 대해서 민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럼 민간의 상징격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협조를 구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나라도 지금 윤석열 정부도 이 새마을 위기라든가 이런 걸 극복할 때 어떤 시사점을 던져줄 것이냐 하는 측면은 정책 당국의 주도에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의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해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을 시사점을 던져주는데요. 아시겠지만 바이든 대통령
한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입니다. 세계 대통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러버핏 시장에서 상징적인 사람들의 자문을 구했지 않습니까? 예. 그 실무 역할을 제니 렐런이 했고 그다음에 리먼 사태의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JP 모건 다이먼 회장한테 그때 당시에 사실 다이먼 회장은 리먼 사태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본인이 골드만삭스라든가 하는 게 위치가 좀 불리했었는데요. 기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이제 지금의 다이먼 회장의 역할이었었거든요. 예. 이번에도 그때 당시에 사실상 어려운 환경에도 JP 모건의 다이먼 회장의 역할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할 때 다이먼 회장의 가장 적극적 입장을 취했지 않습니까? 예. SB 사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하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정책 당국의 시그널은 제대로 좋고 대처는 제대로 했고 민간의 반응이 중요해야 되는데 민간의 반응에서 가장 안심이 되는 파월보다 가장 안심되는 사실 그 워렌 버핏과 예. 그다음에 실제로 행동에 있어서 성공의 가능성을 해서 리먼 사태에서 성공의 가능성을 보여줬던 행동가로서 JP 모건 다이먼 회장의 협조를 구했던 것이 은행위기가 빨리 극복했던 그런 결정적 힘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서도 잠시 언급해줬지만 이런 은행 위기 지금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사실 부동산 PF 부실이나 가계부채 증가로 우리나라도 조만간 금융위기를 직면할 것이다. 이런 경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새마을 사태 예. 사실 정리되지 않고 여전히 여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는 사실 9월 달에 작년에 레건들 사태를 해서 밀어놨던 것이 부동산 PF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이 은행 위기가 사실 미국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는데 예.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런 측면에서 2분기에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은행이 극복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우리나라의 그 정책 당국도 많은 시사점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교훈을 삼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3월달에 SB 사태, 디지털 뱅크런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뭐냐, 결국 디지털 비중이 단기에 가장 빨리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디지털로 만들어 놓으면 전 세계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한순간에 동시적으로 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왜 지금 새마을 사태가 그렇게 우려되지 않지 않습니까? 디지털 비중이 적기 때문에 어차피나 고객이 내 돈 차려면 새마을금고에 와야 되거든요. 예. 그게 사실 은행 위기를 진정시키는 새마을금고 사태를 위기를 하는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디지털 비중이 높은 것이 과연 오너라든가 금융사 당국의 이익을 관점이냐, 고객의 이익을 하는 거냐 하는 측면에서 한 번 정도는 정책 당국에서 생각을 해볼 문제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고객 이익과 그 다음에 증권사라든가 이런 데는 디지털 비중을 높여 지점 축소해 그러면 자 취약계층일수록 불리하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은행들이 없어지고 증권사 지점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죠.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보면 디지털 비중을 또 인력 감축시켜 이것이 과연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 그 디지털 비중이 사실상 진정으로 고객을 위하는 길이냐, 자사의 오너라든가 CEO를 위하는 길이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예. 두 번째는 가장 결정적인 게 라스트 리조트 기능입니다. 최종적으로는 고객을 투자자를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동시다발적으로 내가 해외에 나가서도 홍앵커가 이상하게 이제 증권시장의 영향력을 가만히 큰데 어떻게 보면 A에 대해서 좀 이상한 얘기를 한다 하면 동시다발적으로 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감독 당국이라든가 증권사라든가 금융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투자자 예금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라스트 리조트 기능을 갖췄느냐. 근데 우리는 뒤따라하지 못했거든요. 예. 너무 오너, 너무 CEO, 금융사 당국 이주로만 디지털 비중을 축소시킨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왜 이렇게 미국의 은행 위기가 결과적으로 은행 위기가 발생했을 당시에 이렇게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을까 하는 측면은 한국이 지금부터 새마을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런 문제가 푹푹 터질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아시겠습니다만 PF 문제, 해외 부동산의 부실 문제 지금 연일 터지고 있죠. 예. 그리고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하는 문제 이런 과정에서 정책 당국자뿐만 아니라
해당 금융사 내지는 증권사도 타산 지적을 삼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고객과 그다음에 투자자를 보호를 위한 이러한 비중은 장치는 지금부터 빨리 좀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엔 테슬라와 함께 한국의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테슬라 오늘 2분기 실적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2분기 실적 발표하는데 1분기에 워낙 실적 발표에 대한 시혹이 컸기 때문에 예. 상당히 이 정도만이라도 다행이다 하는 걸 예, 말씀드리는데요. 1분기에 어떻게 이렇게 사실 어닝 쇼크가 발생기기 때문에 2분기에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것만이라도 다행일까 하는 것을 1분기에 실적에 4월 달에 발표했던 내용을 한번 대우들어 보겠습니다. 예. 테슬라 1분기 실적 순이익이 24% 급감했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격 할인 정책에서 국내 증권사의 대부분들이 가격 할인하면 매출액 증가에 이윤 증가에 어닝 서프라이즈. 근데 여지없이 어닝 쇼크를 기록해서 테슬라의 어닝 쇼크니까 빅테크 상징격에 해당되다 보니까 빅테크 업종들도 나스닥 지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죠. 예. 그런 과정에서 워낙 1분기 실적이 안 좋았고 그다음에 사실 가격 할인 정책에 테슬라에 대한 자충수가 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2분기에 지금 괜찮다. 가격만 떨어지지 않은 것도 괜찮다는 것은 1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 워낙 전망들이 안 좋았습니다. 그 내용을도 한번 디프리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2분기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아주 안 좋았는데요. 메런스가 아시겠지만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 관련해서 가장 권위가 있는 기관이죠. 일론 머스크의 가격 할인 정책은 자충수가 될 것이다. 이런 쪽이고 뉴욕타임스, 그다음에 블룸버그, CNN 같은 경우에도 미 언론사가 혹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계에서도 크루그만 교수 같은 경우에는 엑스터널 이펙트, 외부 효과라든가 네트워크 효과가 없기 때문에 테슬라가 상당히 실적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웠었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2분기 실적이 이런 부분을 극복했나 하는 것이 지금 실적이 많이 나왔다 안 나왔다 이렇게 보다는 예. 이런 부분을 극복했나 이게 처음에 관심이 됐던 거거든요. 결론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궁금증을 갖고 있었던 것이 2분기의 테슬라의 실적이다 하는 것을 먼저 던져드리겠고요. 결론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실적이 시장의 관심을 받은 이유, 아무래도 머스크의 가격 할인 정책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작년에 사실 일부 증권사에서 테슬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고객에 대해서 괜찮다 하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는 일론 머스크 일탈행위 때문에 테슬라 주가 안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70% 떨어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작년에 테슬라의 판매 증가율이 당초에는 한 40% 정도 이렇게 목표는 50% 예. 이렇게 해서 되는데요. 작년 판매율이 40% 정도 급감하는 상태에서 목표율도 작년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게 잡지 않았는데요. 그것을 하회를 했죠. 그런 과정이 이제 이 판매를 증가시키겠다 하는 측면이 결과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판매 증대를 위해서 나왔던 것이 가격 할인 정책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가격 할인 정책은 테슬라 입장에서 자충수가 될 것이냐 아니면 기회가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게임 세율에서 보면 후발업체들이 쫓아가면 테슬라가 게임 세율의 승자가 되는 거고 예. 후발업체들이 쫓아가지 않으면 자충수가 될 것이다. 아마 이 측면이 이렇게 한번 테슬라의 가격 할인 정책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자, 후발업체들 예를 들어서 벤츠라든가 BMW라든가 이런 업체에서 또 한국의 현대차의 아이오닉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가격 할인에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2분기에서 보면 워낙 고가 전략을 쳤기 때문에 판매량은 증가하죠. 근데 이윤에 있어서는 과연 이윤이 증가할 것이냐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런데 1분기에 가격 할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은 증가했습니다는 정작 이렇게 가격의 테슬라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이용해서 분석해 드렸습니다. 이윤 감소폭이 컸던 거죠. 예. 감소했던 거죠. 결과적으로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2분기 내에 6차례 걸쳐는 가격 할인 정책에서 일부 차정에 가서는 본래 모드로 가격 인상 정책을 했던 거죠. 되돌아갔던 거죠.
그런 과정에서 자, 이번에 가격 할인 정책은 1분기에 가격 할인 정책에서 이윤이 대폭 감소는 어닝 쇼크에 되는 이런 부분에서 얼만큼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느냐 하는 측면이 2분기에 사실 테슬라의 기업들의 실적 관련해서 판매량은 증가한다. 근데 이윤은 얼만큼 개선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이 테슬라의 2분기와 관련된 이러한 실적에서 주목됐던 사항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테슬라의 2분기 실적을 봤을 때 이런 뭐 가격 할인 정책을 둘러싼 우려들 다소 완화된 것 같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그 위에 가격 인상 정책을 되돌아가고 일론 머스크가 일탄핵을 많이 이거 줄이면서 바이든 정부의 협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중국에서 이렇게 생산 공지를 인도라든가 독일 쪽으로 사실 시장 흐름에 쫓아서 그런 쪽으로 가는 정상화 모습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윤에 이렇게 우려했던 사항 1, 4분기 어닝 쇼크가 발생하고 나서 미국의 기업 평가 기관 밸런스, 언론의 부정적 평가, 학계에서 부정적 평가를 극복하는 다급하진 않겠습니다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완화시키는데 이렇게 그 결과치가 나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목이 지금 이윤의 그 이렇게 얼마큼 개선시키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테슬라 투자하셨던 분들한테는 그런 기대되시는 미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분기에 여러 관련된 사항을 시청자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1분기에 워낙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2분기에 이 정도만 하더라도 사실 장내에서 마감 지수에서 테슬라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장외에서 시간에서 발표했던데도 불구하고 시간에 테슬라에 대해 주가에 대해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배경이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대비해서 2분기 실적에 1분기에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해서 2분기 실적을 봐야 하지 2분기에 그냥 테슬라의 실적 가지고 이렇게 보면 실망스럽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러한 우려 부분을 많이 완화시켰다는 측면에서 시장이 테슬라가 지금 올해 연초에서 $110 해서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는 한 $290 이렇게 $280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번에 실적 발표를 계획해서 오히려 조정이 크게 되지 않는 이유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포인트에 주목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짚어주셨고요.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이번 실적 발표, 한국의 2차 전지 기업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리고 또 우리 투자자들의 어떤 흐름을 보면은 최근까지 현명하게 잘 대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전해주시죠. 이제는 어제도 개인들이 증권사에 있으신 애널리스트분, 이코노미스트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굉장히 집단 지성을 이용해서 굉장히 훌륭하다 하는 측면인데 이 테슬라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사실 테슬라가 70% 떨어지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떨어지면 올라간다, 떨어지면 올라간다. 일부 증권사의 영업 전략 때문에 손실을 기록했습니다는 그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엔 대처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테슬라에 대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상태에서 GBK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지는 상황에서 지금은 사실 그 미국이라든가 이런 주식 거래량이 과거 초기보다는 많이 둔화된 상태죠. 1분기 같은 경우는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의 주식의 거래 금액이 작년 동기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특히 1분기가 관심이었습니다. 1분기에 어닝 쇼크가 발생했기 때문에 8분의 1을 그쳤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우리 그 서학개미들 미국의 주식 투자하고 테슬라 투자하는 사람이 많은 교훈을 갖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번에도 테슬라 주가가 사실 2분기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한 $280, $290, $300 육박하니까 자 이렇게 사실 큰 이벤트를 앞두고 차익을 실현해주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이번에 2분기의 실적이 막상 발표할 때도 우리 서학개미들 미국의 테슬라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현명하게 대처하는 상태에서 비교적 2분기 실적 결과를 좀 이렇게 편안한 가격에서 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아스와 인싸 논쟁 이런 부분에서 증권사라든가 이런 애널리스트라든가 이코노미스트는 그분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존중합니다는 겸손해야 된다. 지금 개인 투자가들, 우리 한국경제TV 시청자들은 굉장히 집단지성에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가 거대한 독립 리서치 기관을 형성하고 있다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것이 테슬라 2분기 실적과 관련돼서 차산 지석을 삼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문제는 2차 전지 한국의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움, 그다음에 포스코 이렇게 해서 2차 전지 3인방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측면인데요. 예. 오늘 2분기의 실적, 테슬라 실적이 이유는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테슬라 이윤의 감소는 그래서는 테슬라의 가격 할인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테슬라 판매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차 전지와 관련된 한국의 2차 전지는 이윤 지표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판매량 지표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2분기에 테슬라의 실적이 어쨌든 많은 평가들이 나올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 한계 2차 전지 문제에 대해서는 판매량 증가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테슬라의 판매량은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기후변화 관련해서 전기차에 대한 판매 필요성은 굉장히 증가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너무 2분기 이윤에 초점이 맞춘 한계 2차 전지의 영향 같은 거 어떤 거 이걸 보실 필요는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실적이 발표되고 짧은 시간이었을 텐데 상세한 분석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